제가 박람회에서 느꼈던 4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자동차 시장, 그리고 수입 관세, 그리고 경쟁력에 관한 부분. 사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볼 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오토 엑스포, 하노이에서 있었던 오토 엑스포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느꼈던 베트남 자동차 시장, 그리고 이 한때 소문이 있었죠. 현대차가 이 북경 현대가 잘 안 되면서 이제 완성차 공장을 베트남으로 완전하게 이전을 할 거다.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걸 팩트를 바탕으로 하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차를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엑스포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하고 있는 이거 동영상에 대해서 편집된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박람회에서 느꼈던 4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자동차 시장, 그리고 수입 관세, 그리고 경쟁력에 관한 부분. 사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볼 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순 인기를 한번 볼 거고, 주제로 다뤘던 하노이 북부 대규모 현대 기아차 완성차 공장이 과연 생길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왜 아닌지에 대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체제와 소득으로 본 미래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이 편에 대한 예고,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완성차가 아닌 전기차로 갈 거다. 그거는 LG와 SK의 횡보를 보면 그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배터리 때문에 LG와 SK가 소송도 걸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관전을 제가 박람회를 갔다 오고 나서 리뷰를 보면 이 빈그룹에 대한 내용은 되게 많더라고요, 동영상에. 근데 빈에서 이번에 완성차로 처음 나왔던 이 빈페스트라는 이 회사, 이게 완성차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완성차, 이거는 조립이죠, 조립. 그러니까 아직은 조립이다. 근데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도전이라는 걸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발전이 완성의 단계에 올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조사하기 전에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2의 현대차가 될 거다, 이미 현대차 수준이다,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아니고요. 빔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퐁의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편에서도 저도 지금까지 베트남이 완성차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박람회를 제가 갔다 오고 느꼈던 점은
이게 완성차가 아닌 전기차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LG랑 SK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이퐁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베트남 역시도 완성차로 경쟁을, 베트남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고 전기차로 진입을 하는 걸 목전에 혹시 두지 않았을까. 지금 이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 완성차가 아닌 타임콤이나 타코처럼 조립공장, 이 CKD를 통한 조립공장 시스템으로 가되 이 전기차 시스템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거는 제가 2편에서 다룰 건데 제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이게 빈그룹뿐만 아니라 저는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많은 박람회를 다녀봤었는데요. 이 중국 기업이 정말 많이 이번 박람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기존에 박람회에 참석을 하다 보면 한국 기업이 정말 많았는데, 한국 기업은 제가 본 데가 총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봤었습니다. 무슨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랑,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하는 회사, 그리고 그거 관련된 첨가형 소재, 제가 이름은 좀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이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랑 사실 대화를 좀 했는데, 제가 더 흥미롭게 본 건 바로 이 액세서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액세서리가 뭐냐면 이 블루투스, 그 블랙박스라든가, 이 블랙박스를 라든가 이런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에 관련된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제조에 생각보다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가 굉장히 똑똑한 정부는 사실이지만 그 밑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베트남은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느꼈을 때도.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걸 더 느꼈고요. 아, 내가 생각한 게 단순히 주관만은 아니었구나.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이제 이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마인드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민족에 대한, 제가 그냥 뭐 자부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사실 그런 근면성실함은 다른 나라,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기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 좀 헌신을 하는 그런 마인드죠.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전량을 베트남에 있는 회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내수에 판매를 하는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수출에 대한 비중이 미국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가리 이슈, 물론 인기는 정말 없다고 들었는데, 물론 시청해주신 분들은 거의 뭐 다 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편집을 해주는 친구가. 그리고 요즘은 댓글도 너무 감사하게도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 그런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산업에 계신 분들은 한번 베트남 시장을 집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우선은 증가율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만 대에서 30만 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의회에 현대 타임콤 그룹이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 한 43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증가율은 뭐 매년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직은 아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 완성차에 대한 수입 관세가 100%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베트남 정부가 정말 똑똑한 게, 제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도부에 강한 이 제조업 강국의 열망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베트남 정부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경제를 엄청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퐁 지역을 필두로 정밀화학, 자동차, 섬유, 첨단 분야를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베트남은 이 장기 플랜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국민성이.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이런 거보다 지금 당장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성향이 전부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R&D나 이 뭔가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 사실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믿고 좀 인생을 한번 걸어도 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만큼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부가 강한 열정이 있고 베트남 국민들이 그래도 애국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이 이민을 오시고 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베트남에 대한 그러한 애국심이 분명히 있는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베트남에 도움을 주면 좋지 한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 베트남에 한 1년만 거주해 보시면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베트남이 이 아세안 FTA 이슈가 있습니다. 이 아세안 FTA 이슈가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 아세안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40% 정도가 돼 있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0%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베트남 자동차 시장엔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베트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 뭐 중공업, 원전, 뭐 모든 부분이 이 생태계를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현대중공업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쳐주는 수많은 협력사들이 납품도 해주고 R&D도 각자 해주고 그러고 이 인건비가 달라야 이 그거에 대한 이 산업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EM이란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35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태국만 해도 한 2,500개 돼 있거든요. 제가 박람회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태국도 우리 생각만큼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베트남보다 훨씬 발전돼 있지만 이제 일본 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저는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뵀던 이제 베트남 사람들, 한국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태국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한 거 아세안 내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위협이 분명 다가올 거다, 이 베트남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번에 R&D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CKD 말 그대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똑똑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산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아마 베트남 타인콩 그룹 사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고, 베트남에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인 분들은 분명 다 이 부분에 대해 엄청 답답해 하실 겁니다. 환경은 최고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베트남에서 좀만 일을 해보면은 뭔가를 공부를 해서 해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쫓아가면서 우리 이 리틀 코리아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인식을 갖는 이유가,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배운 상황이고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주려 해도 좀 안 배우려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갈림길이라는 게, 이 의식이 바뀌게 되면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망에 대한 제가 코트라 자료와 이 베트남 전략연구소에서 뽑은 자료를 봤는데, 2035년에 이제 170만 대 정도를,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한 500에서 600만 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도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메이커들의 생산을 보면은 현대 타인콩 그룹, 이 타인콩 그룹은 베트남 회사의 합작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모델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뭐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 이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처럼,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 조립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합작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벌지만 그걸로 파기된 시간을 벌고 그걸로 R&D를 해서 결국 그 튼튼한 기반의 내수를 바탕으로 이제 생산에 돌입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 궁금한 걸 있으면 좀 현직자나 현직자 출신들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그 당시에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를 했던 게 생각보다 기술력 차이는 아니라고 그분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판단을 하기로 오히려 기술력보다는 이 브랜드 가치를 이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수소차를 자꾸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님이 G20 정상회의에 가서 수소차에 관한 수소경제 전 세계에 동참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현대가 수소차 개발이 최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품질에 대한 이 브랜드와 이미지를 갖추고 싶다라는 이러한 의지가 포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